안녕하세요. 40대 초반에 홀로서기에 성공한 평범한 여성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알고 계신가요? 보통 자기 가족을 두둔할 때 쓰는 말인데요. 오늘 그 때문에 패가망신한 시댁에 대한 사연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도 괜찮은 회사를 다니던 맞벌이 부부였어요. 시댁에는 시부모와 시누이가 있었죠. 시누이는 늦둥이로 남편보다 10살가량 어렸어요. 그래서 시부와 남편은 시누가 해달라는 모든 걸 다 해줬죠. 연애할 때는 저보다 동생을 더 챙기는 듯한 모습에 여러 번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도 시누를 아끼는 남편과 시부를 보며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누가 상당히 영악한 아이였거든요.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해도 고등학생이던 신우는 결혼 3년 차에 대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멀어서 자취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극성스럽게도 남편과 시부는 신우가 혼자 살도록 놔두지를 못했어요. 여보, 동생 우리 집에서 대학 다니면 안 될까?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주말에는 본가에 보낼 거야. 다만 혼자 두려니까 요즘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해? 당신만 허락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당시에 대학가 근처에 강력 범죄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뚝 잘라 싫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했으니 신우와 좀 더 잘 지내보자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말했죠. 아가씨, 우리 집에서 살더라도 내가 다 케어는 못 해줘. 그래도 괜찮으면 오라고 해. 아침 저녁 밥 차려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고 빨래야 세탁기가 돌리니까 괜찮은데 다른 자잘한 부분은 신경 쓸 수 없을 것 같거든. 그래? 그거면 됐지. 밥 먹이고 빨래만 해주면 돼. 나머지는 동생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할 거야. 고마워 여보. 그럼 동생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집이 안전하고 대학과 가깝기도 했고 그때는 아직 아이도 없어서 신우를 돌봐주기로 했죠. 평일에는 우리 집에서 주말엔 시댁에서 지낸다는 조건으로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 저, 신우 이렇게 셋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처음과 달리 점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뭐예요. 매달 경조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뽑아서 안방 화장대 안쪽에 넣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 그 돈이 조금씩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가져갔겠지 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가져가면 항상 그 다음날 바로 채워놓거든요. 그리고 돈을 가져가면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꼭 해요. 돈이 계속 채워지지 않는 걸 보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꼭 돈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품 가방을 딱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당연하게도 굉장히 아껴서 들곤 했죠. 근데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꺼냈더니 스크래치가 나고 오물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썼을 리가 없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웬걸 다음에 쓰려고 봤을 때 더 스크래치가 많아진 거 있죠? 그때 직감했죠. 지금 이 가방을 누가 나 몰래 쓰고 있구나 하고요. 여자 가방을 저 외에 쓸 사람이 이 집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를 잡고 신우와 남편이 있는 곳에서 말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신우를 콕 집어서 경고하기는 좀 그래서 남편이 눈치채고 대신 말해주도록 빙빙 말을 돌렸죠. 여보, 화장대에 있는 돈 가져다 썼으면 나중에 꼭 채워 넣어줘. 요즘에 계속 돈이 비더라. 거의 2, 30만 원씩 비던데? 당신 요즘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돈이 빈다고? 내가 가져간 거 아닌데? 나는 가져가면 그 다음날에 바로 채워놓잖아. 당신이 착각한 거 아니야? 내가 돈 갖다 놓는데 착각할 일이 없지. 지금 5달째 2, 30만 원씩 계속 비었어. 그러면서 슬쩍 신우를 봤는데 아무 말 못하고 은근슬쩍 자리를 뜨려고 하더군요. 이 와중에 남편 놈은 그게 신우 짓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요.
미련하게 왜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이 집에는 셋뿐이고 신우 들어오기 전에는 돈이 없어진 적도 없었는데 아니면 그만큼 신우를 믿는 걸까요? 몰래 자리를 뜨려는 신우에게 말했죠. 그리고 아가씨도 오빠한테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하세요. 몰래 제 가방 가져가서 쓰지 말고요. 그 말에 신우가 딱 잡아떼더군요. 아니에요. 제가 왜 언니 가방을 가져가요? 증거 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일단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것까지 다 말하면 이 관계가 아예 끝날 것 같아서요. 대신 신우에게 말했죠. 제가 모르는 영수증이 가방에서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거잖아요.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신우가 당당하게 대꾸하더군요. 그랬다고 제가 가져갔다고 확신하는 건 뭐예요? 저 의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열받거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애를 잡아? 내 동생이 그랬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증거가 왜 없어? 그럼 누군가가 몰래 가방을 썼는데 네가 썼어? 여기 영수증의 화장품 가게 네가 간 거야? 당신이 예전에 쓴 거겠지. 최근 날짜거든? 당신도 알잖아. 내가 그 가방 특별한 날에만 드는 거. 아님 진짜 네가 가져갔던 거야? 너 바람 피우니? 어떤 여자한테 화장품 사줬는데? 본인이 궁지에 몰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 얘가 좀 썼다고 쳐. 그래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다시 가져왔잖아. 예쁜 가방 들고 싶어서 애가 좀 쓸 수도 있지. 당신이 가져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엄연히 나쁜 짓이야. 그리고 당신이 왜 화내는 건데? 앞으로 그러지 말라 하고 끝내면 될 일을 왜 나한테 책임 전가를 하냐고. 그럼 네가 소중히 여기는 시계 내가 멋대로 쓰고 다 부순 다음 가져와도 돼? 그래도 내 탓 안 할 수 있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번 일로 절실하게 느꼈어. 더는 아가씨 우리 집에서 지내게 못하겠어.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근처에 자취방 하나 잡아달라고 말해. 너 진짜 이기적이다. 차갑고 정도 없어. 어떻게 내 동생을 내보내라는 말을 해? 이 집이 네 집이야? 반은 내 거잖아. 그래. 그리고 나머지 반은 내 거지. 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랑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내가 왜? 내쫓고 싶으면 네가 말해. 남한테 시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댁 가서 이야기 못할 거라고 착각이라도 한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당장 시댁으로 내려가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번에 오셔서 아가씨 자취방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더 이상 아가씨 데리고 있기가 힘들어서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봐주기로 했잖아. 밥하고 빨래만 너희 거 하면서 같이 해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건 안 힘들어요. 다른 부분이 문제라서 그렇죠. 뭐가 문제인데 그래? 이런 말 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가씨가 저희 집 물건을 좀 함부로 써요. 제 물건 함부로 가져다 쓰는 건 그렇다 칠게요. 더 큰 문제는 매달 저희가 경조사 비용으로 빼놓은 돈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빠, 나는 그런 적 없어. 새언니가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나 모함하는 거야. 네가 돈 다른 데다 두고 착각한 거 아니냐? 얘가 왜 도둑질을 해? 아버지,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저번부터 동생이 잘못했다고 누명 씌우고 난리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가 왜 없어? 시댁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바로 홈캠에 찍힌 영상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신우가 제 가방을 들고 나가는 장면, 안방에서 나오면서 돈을 지갑에 갈무리하는 장면까지 싹 다 찍혀 있었어요. 그걸 보자 신우를 도둑으로 몰고 간다며 탓하던 사람들 모두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신우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너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아빠, 나 잘못한 거 없어. 그거 쓰면 안 되는 건지 몰랐던 거라고. 그리고 돈 가져간 건 용돈이 좀 적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다음 달부터 알바하려고 생각했어. 진짜야. 시끄러워.
지금 동영상에 네 행동이 다 나왔는데 변명은 무슨 변명이야? 아무 말 하지 말고 오늘 가서 짐 다 챙겨 나와. 시부가 단호하게 신우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 셋은 다시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집으로 가는 내내 남편이 구시렁대는 거예요. 당신 진짜 어이없다. 어떻게 애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부모님 보는 앞에서 무안을 주고 궁지에 몰아넣을 수가 있냐고. 남편이 편들자 뒤에서 신우가 눈물을 훌쩍훌쩍 짜더군요. 참,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이 누군데 매달 30만 원씩 돈 비어도 5달을 참아주고 아끼는 가방에 흠집이 나도 눈 감아줬더니 말하는 꼴 보세요. 왜 남편한테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죠. 당신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셋이서 해결 보려고 했잖아. 그런데 시댁에 이야기하라며? 당신이 그래놓고 왜 화가 났는데? 또 다 내 잘못인 거야? 말해봐. 돈 빈 거 채워넣은 것도 나고 아끼던 가방 하나 잃게 생긴 것도 나야. 이 집에서 제일 잃은 게 많은 사람은 난데 왜 화를 내면 안 돼?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럼 깔끔하게 끝날 일이잖아. 그걸 못해서 가족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게 어디 내 탓인가? 당신이며 시부모님이며 애를 오냐오냐 키우니 이러지. 애가 무슨 짓을 해도 혼 안 날 거라 믿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 잘못된 걸 알려주지 않고 두둔만 하는 당신이랑 아버님이 제일 잘못됐다고 봐. 분명히 나중에 문제될 거 뻔한데 당신 가족들만 모르잖아.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남 잘못한 거 콕콕 집어주면서 무안하게 만드는 건 잘하는 일이야? 동생한테 잘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버리는 거야? 그리고 돈은 이제 현금으로 놔두지 마. 돈이 보이니까 애한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 넌 불안한 마음도 안 들어? 네 동생한테 그 정도 자제력도 없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돈 갖고 싶다고 가져가면 직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 잘 좀 생각해라. 진짜로 네가 네 동생 앞날 생각하면 따끔하게 야단쳐야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그저 동생 감싸기에 급급한 남편놈과 저를 째려보는 신우. 답도 없는 두 명 때문에 한숨만 푹푹 쉬어댔어요. 돈 욕심도 많은데 반성은 전혀 하지 않는 신우의 미래가 뻔히 보였으니까요. 가족들이 저 모양이니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테고요. 신우와 가깝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기로 했어요. 마침 그 생각에 신우가 확신을 주더군요.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부터 장문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내쫓아요? 거기는 우리 오빠 집이에요. 나는 함정에 당한 거라고요. 왜 카메라를 달아놓고 이야기 안 했어요?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죠? 그게 있다고 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돈 빌려가려고는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어이없는 말들이었죠. 당연히 그 뒤에는 제 욕도 덧붙여져 있었고요. 새언니라고 부르기도 역겨워서 이제는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아줌마, 저 아줌마 절대로 용서 못해요. 우리 오빠랑 헤어지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우 골탕 먹이는 거 아줌마네 엄마도 알아요? 나중에 아줌마도 나처럼 가족들 앞에서 죽을 만큼 부끄럽게 될 줄 알아요. 하긴 아줌마네 가족도 똑같이 뻔뻔하겠지. 안 그래요? 오빠는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몰라? 2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보이지 마세요. 하나부터 10까지 일방적인 비방만 가득한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더군요. 답장은 단 한 번도 보낸 적 없어요. 처음에는 허공에 대고 쇼하는 것 같았는지 더 심한 욕설을 보냈는데 다 무시했더니 그 뒤로는 보내지 않더군요. 대신 그 문자와 전화 내용을 고스란히 저장해뒀어요. 언젠가는 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신우와는 사이가 멀어졌어요. 동시에 시부모와도 서먹해졌죠. 그분들은 어른인 제가 신우를 감싸주지 못했다며 탓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신우가 잘못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건 이쪽이니까
뭐라 말은 못하더군요. 쪼잔하게 행동과 표정으로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걸 보여줄 뿐이었죠. 그리고 신우는 대학 2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본인 말로는 취직이 됐다며 서울로 향했는데 딱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잘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면서까지 갈 직장이 대체 어디라고요? 남편과 시부만이 좋은 곳에 갔을 거라며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신우가 직장에 취직한 후 180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연락을 해오더군요. 한껏 나를 세우며 얼굴 보이지 말라던 건 까맣게 잊고 말이죠. 언니, 잘 지내요? 요즘 많이 바쁘죠? 제가 취직한 건 알고 있죠? 사실은 오빠한테도 곧 말할 건데 투자와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짜투리 돈이라도 있으면 저희 쪽으로 투자하라고 연락한 거예요. 수익 진짜 확실하고요. 가족이니까 더 잘해줄 자신 있어요. 딱 들으니 의심스러운 말투였지만 웃으며 이야기했죠. 아가씨, 그런 돈이 있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겠어요? 남편도 얼마 전까지 실직 상태였던 건 알죠? 6개월 동안 저 혼자 벌어서 생활하느라 돈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때 빌린 돈 갚느라 힘들고요. 만약 돈이 생기면 직접 아가씨한테 연락할게요. 그렇게 돌려서 거절했어요. 남편이 중간에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 나오는 바람에 실제로 돈도 없었고요. 그러고도 결국 돈이 모자라 그 뒤치다꺼리를 얼마나 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돈을 빌렸었거든요. 결혼할 때 아파트 비용으로 1억 정도 마련해 주시느라 많이 애쓰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2천만 원을 더 빌려서 써서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돌려드릴 생각으로 약 1년간 돈을 모으고 있었죠. 그렇게 신우와의 통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혹시라도 아가씨가 투자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 알았지? 우리 지금 돈 갚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나중에 당신 돈 더 벌고 나서 목돈 좀 생기면 해주든지. 아무튼 지금은 절대로 먼저 나서서 할 생각 하지 마. 알았어. 내가 애야. 알아서 다 잘할 거니까 걱정 마. 남편은 호기롭게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돈으로 사고 친 적은 없었으니 마음 편히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시부가 잠깐 시댁에 오라고 하더군요. 할 말이 있다고 말이죠. 무슨 일일까 하면서 갔더니 정말 어이없는 말을 꺼냈어요. 막내가 일하러 서울로 갔는데 자취를 해야 한다고 하네. 전세 보증금 좀 빌려달라는데 우리도 돈이 별로 없어. 너희가 돈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야.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남편이었다면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빌려줬을 테니까요. 그래서 딱 잘라 거절했죠. 아버님,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아요. 결혼 후에 남편이 실직하고 힘들 때 친정에서 돈을 좀 빌렸었거든요. 원래 쓸 곳이 있는 돈이어서 저희가 빨리 돌려드려야 해요. 아니, 꼴랑 6개월 쉬었는데 무슨 돈을 빌려? 너희 돈 모아둔 거 하나도 없었어? 결혼할 때 남편이 대출을 많이 끼는 바람에 대출금이 워낙 많아서요. 사실 제가 버는 것만으로는 생활비도 감당이 안 됐거든요. 게다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희 진짜 이렇게 살아서 어쩌려고 그러냐? 미래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변수가 있으면 돈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좀 참고 일하든 아니면 다른 직장 알아보고 나오든 해야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이 무턱대고 나와버렸으니 어쩌겠어요. 게다가 오랫동안 일한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결혼할 때 퇴사를 하고 그 퇴직금을 결혼 비용으로 사용했었어요. 그 다음 회사에서 3년을 일하다가 자기랑 안 맞는다고 때려치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실업급여도 못 받고 퇴직금은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렇게 나와서 6개월간 취직은 못했지. 돈은 매달 빠져나가지. 혼자 돈을 벌어야 했던 저까지 힘든 상황이었죠.
자기 아들 잘못이니 시부도 더 말을 못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통장에 모아둔 돈 있지? 그거 나한테 줘. 다음 달 월급이랑 보너스 나오면 2천만 원 만들어서 엄마한테 보내주게. 그 돈 꼭 지금 줘야 해? 어머님이 우리한테 지원해 주신 걸 수도 있잖아. 전화해서 한번 여쭤봐. 그냥 주신 거 아니었냐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그 돈 썼어? 아니, 그게 동생 빌려줬어. 미쳤어? 그 돈을 왜 네가 맘대로 빌려줘? 그럼 어떡해, 동생이 급하다는데. 나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겠어? 솔직히 당신도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잖아. 무조건 친정에 갚도록 만들려고. 원래 이런 돈은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쓰는 거야. 그거 우리 부모님 전세 재계약할 때 쓸 자금이거든? 미친놈아.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 돈을 멋대로 쓰고 난리야. 이미 빌려줬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부모 자식끼리 돈 좀 빌려주고 늦게 갚을 수도 있는 거지. 미친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그 다음날 연차 쓰고 집에 와서 뭘 했는 줄 아세요? 남편이 아끼는 물품들 사진 찍어서 중고 어플에 올렸어요. 고가의 시계부터 얼마 전에 직접 구매한 스타일러까지 싹 다요. 그리고 남편에게 어플 캡처를 보내주며 돈 안 갚으면 이것들 진짜 팔겠다고 했죠. 남편이 기겁하고 전화를 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그걸 왜 팔아? 아직 할부도 다 안 끝난 건데. 너는 그럼 내 허락 받고 그 돈 아가씨한테 빌려줬어? 네가 한 짓이랑 똑같은 짓 한 거야. 당장 돈 가져와. 안 그러면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당신 차도 팔아버릴 테니까. 아니, 동생한테 돈 좀 빌려줄 수도 있지. 다른 데 쓰는 거 아니고 전세 보증금이라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못났어?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 책임질 거야? 전세 재계약 못해서 길거리에 나앉으면 책임질 거냐고. 이쪽도 생계가 걸린 문제야. 아가씨 도와줄 돈 없으면 대출을 받든가 하지. 왜 친정돈을 건드리는 건데?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거짓말인 거 다 알아. 전세 계약금을 누가 2천만 원이나 올려받아? 장인 장모가 그 집에서 얼마나 사셨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가 친정에 돈 갚아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네가 책임진다고? 그래, 그렇게 되면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내 물건들 팔 생각 절대 하지 마. 어쨌든 돈은 절대 못 돌려준다 이 말이지? 대신에 책임진다고. 뻔뻔한 남편의 말에 너무 열받았어요. 책임지겠다? 말은 누가 못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한테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전세 재계약 기간이 2달 정도 남긴 했는데 그 전에 돈을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부모님이 집으로 오시니 남편놈 얼굴이 가관이더군요. 당장 들어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책임진다며. 앞으로 2달 안에 돈 안 주면 이렇게 계속 살 거야. 얼굴 좀 보고 익숙해지라고 부모님 불렀어. 아이고, 이서방. 잘 부탁하네. 빌려간 돈만 돌려주면 우린 다시 돌아갈 거니까 너무 걱정은 말고. 자네가 어련히 다 알아서 잘하게 했지. 그렇지 않은가? 친정아버지 말에 남편놈이 열받아서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당신 미쳤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을 여기 데려오면 어떡해? 책임진다며. 돈 안 갚는 대신에 책임진 데서 모셨어. 당신 말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야? 아, 당신 진짜 너무한다. 동생한테 빌려준 게 그렇게 고가웠어? 이해해줄 때도 됐잖아. 난 이해 못하겠으니까 혼자서나 이해하시고요. 돈이나 다시 달라고 해. 허락도 없이 남의 돈으로 선심 쓴 주제에. 돈 넘지 마. 너 이 돈 받아가면 우리 이혼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나도 여태 많이 참았어. 네가 내 욕하고 우리 집 무시한 거 모를 줄 알았어? 이미 동생한테 이야기 다 들었거든. 그나마 당신이 우리의 엄마라서 여태 참았던 것뿐이야.
맹세코 신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어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너무도 많았지만 참은 거죠. 남편 욕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친구나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사이가 나빠서 연락도 안 했던 신우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신우 연락은 무시하면 무시했지 누가 붙잡고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한대요? 그러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 하니 참 웃긴 일이었죠. 신우가 없는 말 만들어가며 이간질 시킨 게 분명해 보였어요. 한창 욕이 가득한 문자 보내던 때 이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해라고 남편 놈을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제 쪽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살다간 진짜 화병으로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 그럼 증거 가져와. 나도 증거 모아서 이혼 소송할 테니까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고. 그러자 남편이 입술을 깨물며 눈을 질끈 감더군요. 자기는 진심이 아니고 홧김에 그냥 한 말이었다는 양 말이죠. 진짜 이혼하겠다고? 미쳤어? 와, 이젠 부정도 안 한다 이거지? 알았어. 소송하자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렇게 치열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정말 피말리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최대한 많은 권리를 가져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집 살 때 낸 돈, 친정에서 빌린 돈, 위자료, 양육권의 친권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걸 다 챙길 수 있었다는 거였죠. 사실 증거는 차고 넘쳤거든요. 신우가 저를 무시하고 욕한 문자는 수두룩했지만 제가 시댁을 욕하고 무시했다는 문자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도 않은 일에 증거가 있을 수는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렇게 남편과는 깨끗하게 이혼했어요. 받아낸 돈과 친정 전세금을 합쳐서 도시 외곽에 전원주택을 사서 들어갔어요.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키우며 제가 버는 돈의 반을 들여 생활했고요. 혼자 벌어서 네 사람이 먹고 살아야 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부모님 앞으로 나오는 연금도 있었고 집 대출금도 없었으니까요. 또 부모님이 애를 봐주니 야근을 할 수 있게 돼서 야근 수당도 톡톡히 챙겼죠. 부모님에게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대신 그만큼 잘해드리려고 함께 여행도 자주 가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렸죠. 오히려 남편과 있을 때보다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혼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회사 앞에 전신우가 찾아왔더군요. 떡하니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모를 줄 알았거든요. 전신우 얼굴 보자마자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우리 회사 앞에 신우 와 있다고 무슨 일로 왔는지 아냐고 말이죠. 솔직히 제 얼굴을 보러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치기도 싫은 사이니까요. 그런데 눈이 마주치자 전신우가 다가와 인사를 하더군요. 오랜만이에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회사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왠지 찜찜해 전화를 받아서 대답은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뒀어요. 그러자 전신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이혼하니까 어때요? 혼자서 애 키우면서 돈 버니까 힘들죠? 그런 말 하려고 나 불렀니? 그건 아니고 오빠가 제 부탁 들어줘서 이혼한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언니도 어지간히 오빠한테 밉보였었나 봐요. 언니가 오빠랑 부모님 욕했다고 몇 마디 하니까 금방 화내면서 넘어오던데. 오빠도 평소에 얼마나 대접 못 받았으면 홀라당 넘어가서 이혼하자고 했나 싶네요. 사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오빠 마음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저 때문에 이혼까지 바로 한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언니 힘들게 지내는 것 같은데 오빠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면 나한테 돈 좀 줘요. 그럼 우리 오빠랑 재회하도록 해줄게요.
그때 그 일이 오해였다고 하면 오빠도 마음 돌리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 듣는데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뭐? 오빠랑 다시 살게 해줘? 맞아. 우리가 이혼한 건 너 때문이긴 하지. 근데 네가 한마디 했다고 헤어진 건 아니야. 네가 우리 사이 이간질하는 거짓말 했을 때도 이미 알고 있었어. 오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이혼은 내가 더 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내 안에 네 오빠에 대한 마음 같은 건 이제 하나도 없거든? 진짜 새끼 손톱만큼도 남은 게 없어. 나한테 와서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너도 어지간히 돈이 급하긴 했구나. 근데 어쩌지? 돈 빌려줄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구걸하고 싶으면 다른 데서 해. 그렇게 말하자 전신우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군요. 구걸? 내가 왜 구걸을 해요? 나는 단지 언니랑 오빠를 다시 이어주고 수고비로 좀 받으려고 한 것뿐인데? 누가 이어지고 싶댔니? 그리고 너 아직도 무슨 투자회사라는 곳에서 일해? 그때 엄청 좋은 데로 가지 않았어? 네 말대로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이건 무슨 상황이야? 할 일도 없이 이혼한 오빠 전처 찾아와서 어이없는 말이나 하고 뭐 하는 거냐고. 그건 언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지금 나보다 언니가 더 급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는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 놀리지 마요. 그래. 그런데 나한테까지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 알겠네. 어디 또 무슨 이상한 다단계 회사에 걸렸겠지. 지금 본전도 못 찾고 넣기만 하고 있나 봐. 더 이상 할 말 없지? 그 말을 하며 탁자에 놓여있던 핸드폰에다 말했어요. 당장 네 동생 데리고 가. 말도 안 되는 얘기 늘어놓는 거 당신도 들었을 거 아냐. 그 말을 하자마자 카페 문이 열리면서 전 남편과 전 시부가 들어오더군요. 아까 문자로 장소도 함께 보냈는데 이렇게 일찍 도착한 걸 보면 바로 여기로 향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몰골이 참 상거지가 따로 없더군요. 전 시부와 전 남편을 보더니 전 신우가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러자 전 시부가 달려가 전 신우를 붙잡았어요. 야, 너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당장 집에 가.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야. 돈 어떻게 된 거야? 응? 우리가 너한테 투자하라고 준 돈 말이다. 진짜로 너 다단계에 돈 넣었어? 전 시부가 전 신우에게 윽박 지르는 거 처음 봤어요. 표정이 완전 악귀가 따로 없더군요. 그런데 전 신우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들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 진짜 투자한 거라고. 그리고 투자했으면 손실이 좀 나더라도 감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원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거라는 보장을 한 적은 없잖아. 어쩌면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한 거지. 쓰레기 입에서 나온 쓰레기 같은 말에 저도 모르게 풋 하고 웃어버렸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미안하다. 얘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연락해줘서 고마워. 애는 잘 크고 있지? 잘 크고 있어. 아빠라는 단어는 입 밖에도 안 꺼내니까 당신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데 동생은 왜 찾고 있었던 거야? 전 남편은 난감한 듯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군요. 그게 돈을 좀 많이 빌려줬는데 그 뒤로 잠수를 탔거든. 그 바람에 아버지가 많이 고생하셨어. 그래서 당신 연락 받자마자 아버지랑 같이 온 거야. 그런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당신 동생이 나랑 당신 사이 이간질한 거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왜 나랑 이혼한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 동생 자취해야 한다고 우리 집에 줘야 할 돈을 멋대로 동생한테 줘버렸잖아. 당신이 나 몰래 돈 빼돌려서 쓸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당신 가족 모두 당신 동생한테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구는데 딱 봐도 조만간 집 망하겠구나 싶었지. 게다가 신우가 우리 집에서 벌인 일도 있었고. 나는 신우를 못 믿었고 당신은 신우를 너무 믿었던 거야. 그 거리를 도저히 메울 수가 없겠더라고. 게다가 신우가 돈 좀 빌려달라고 투자하라고 말할 때부터 불안했어. 사이가 안 좋은 나한테도 그러니까 욕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당신이 그게 오해였다고 한마디라도 말했으면 난 이혼 안 했을 거야. 전 남편이 한껏 억울한 듯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군요. 그의 힘껏 고개를 저으며 말해줬죠. 아니, 넌 분명히 내 말 못 믿고 동생 말 믿었을걸? 먼저 마음을 닫은 쪽은 너야. 그래서 나도 이혼 이야기 나왔을 때 굳이 오해를 정정 안 한 거고. 네가 나를 못 믿는데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해? 그럴 필요 못 느꼈어. 그걸로 답이 됐어? 돈을 얼마나 뜯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내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지. 당신 동생이 뭐라고 하든 투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잖아. 그때 뭘 했어? 알아서 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서 이 꼴이 난 거야? 대체 얼마나 뜯어갔길래 두 남자가 여자애 하나 붙잡으려고 뛰어왔을까 싶네. 그래, 내 탓이지. 당신 말 믿고 동생 멀리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나 사실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집 판 돈 동생한테 다 투자했어. 아버지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투자하고. 처음에는 이자람에 얼마씩 주더니 3달 뒤에 연락 뚝 끊고 사라지잖아.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중에 알았어. 동생이 다단계에 빠져서 거기 돈 다 집어넣고 있던 거. 게다가 한두 명이 당한 것도 아니야. 동생 지인들도 다 넣었는지 매일같이 우리 집 앞에 와서 난리야. 돈 내놓으라고. 뭐 돈이 있어야 주지. 우리도 동생한테 다 뜯겼는데. 들어보니 참 딱한 사정이긴 하더라고요. 전신우는 아직도 그게 다단계가 아니라고 오히려 통장에 더 넣어야 한다며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통장이 있다는 것도 그 다단계 회사의 주장일 뿐이래요. 수익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주장하는 것일 뿐이랍니다. 어차피 출금이 불가능한 돈이라서 자기 손에는 한 푼도 안 남는다는데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을 풍비박산 내놓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죠. 그렇게 전 시부와 전 남편은 돈만 넣고 있다가 전 신우가 사라지니 깜짝 놀랐겠죠. 혹시라도 돈 떼먹고 도망갈까봐 급히 신우를 찾아다녔던 거라고 하더군요. 뭐 세간살이 팔아서 다단계에 돈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미 볼장 다 본 거죠.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은 다 알면서 혼자만 빠져나간 거였어.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해줬더라도 그게 네 귀에 들어갔겠어? 내 욕만 한 바가지 했겠지. 내가 그랬지? 동생이 나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따끔하게 혼내야 한다고. 그래야 그런 짓 2번 다시는 못한다고. 그런데 오냐오냐만 하고 있으니 이 난리가 나지. 가족, 지인들 돈 빌려서 다단계에 투자하는 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너랑 네 부모님이 애를 이렇게 만든 거니 남 탓하지 마. 어차피 그때 넌 절대 내 말 안 들었을 거야. 나도 그걸 아니까 이혼한 거고. 결혼도 이혼도 타이밍이야.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든?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왜 남 탓을 하는지? 본인이 눈, 귀 다 막아놓고 이제 와서 왜 너만 빠져나갔냐? 라고 하냔 말이에요. 저도 편하게 빠져나간 건 아니잖아요. 실컷 시댁에서 욕먹고 가진 거라도 지키려고 악착같이 애쓰면서 벗어났는데 엄청 편하게 살다가 이기적으로 혼자서만 빠져나간 것처럼 말하다뇨. 하여튼 가해자들은 절대로 모르는 법이에요. 자기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맹목적으로 사람을 괴롭혔는지 말이죠. 그때 전 신우와 전 시부 쪽에서도 엄청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사,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배신을 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서 모은 돈이야. 그걸 홀라당 다단계에 다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해? 이제 나한테, 아니, 너한테도 남은 거 없어. 왜 남은 게 없어? 지금 당장 출금 안 되는 것 뿐이라니까. 그리고 이미 넣은 돈으로 이렇게 호들갑 좀 떨지 마. 돈 나오면 준다니까. 그 돈이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리고 네가 또 돈을 넣으려니 하는 말 아니냐? 이제 그만해라.
이제라도 다 포기하고 네 인생 살아. 한 달 일하고 월급 받으면서 평범하게 돈 벌어. 너 이런 식으로 하다간 진짜 끝장이야. 그렇게 벌어서 언제 돈을 모아. 힘들게 일해서 푼돈 버는 거 난 못해. 아빠나 오빠나 그렇게 하든지.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로 가? 그리고 나 돈 많다고. 내 계좌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보여줄까? 전신우는 절대로 그게 다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다단계에 빠진 사람이 쉽게 인정하지는 않겠죠. 사이트 터지고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면 그제야 당했다는 걸 알 테니까요. 그 전에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줘도 안 믿는데요. 그저 돈 잘 버는 자기를 시기해서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신우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잖아요. 그러니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거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사람들 만나서 돈을 빌려 이거 사? 그거 다단계야. 돈 절대 못 받는 거. 대학까지 가서 공부한 애가 왜 그걸 몰라? 중졸인 네 아빠도 아는 사실을. 너 지금 여기 와서 이럴 상황 아니야. 우리 집에 빚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알아? 지금 우리더러 돈 내놓으라고 네 가족이니까 책임지라고 아우성이야.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아, 몰라. 아빠랑 오빠가 어떻게든 해결해. 이제까지 문제 일으켜도 알아서 다 해결해줬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큰일인데? 하던 대로 하라고 하던 대로. 그리고 나도 여기 온 거 그 사람들한테 돈 돌려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한테 돈 받아서 메꿔주려고 한 거라고. 근데 오빠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정이 뚝 떨어지도록 만든 건데? 언니한테 뭐 여지라도 남겨놨어야 이용을 하든 말든 하지. 우와, 지켜보는데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었죠. 민폐갑, 진상 대마왕, 이런 단어들이 절로 생각날 만큼 전신우의 행동은 민폐와 진상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제 돈으로 빚쟁이들 돈 메워주려고 했다뇨. 그 빌어먹을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전 남편과 이간질하려고 그렇게 애썼으면서 도리어 지금은 자기 오빠에게 왜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냐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필터 없이 더러운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전신우를 보며 전 남편에게 말했죠. 참 잘 키웠다, 잘 키웠어. 만족하지? 너랑 네 부모님이 애 저렇게 만든 거야. 여동생이 싼 똥 열심히 치워봐. 직접 그런 미래를 만들었으니까. 너랑 이혼해서 정말로 마음이 놓인다.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꼴을 나한테 보이면서 내 탓을 해? 너 양심은 있어? 내가 볼 때 저 정도면 병이야. 정신병원 입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긴 말 안 해도 네가 잘 알아서 하겠지. 난 상관없는 사람인데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전 남편은 쪽팔린 듯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으로 연신 마른 세수만 하고 있더군요. 그런 아수라장을 두고 밖으로 나가며 전 남편과 전 신우에게 경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부터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런 쓸데없는 데 시간 뺏기고 싶지 않거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싶으면 가족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 뒤로 한두 달 뒤에 전 시댁 소식을 대충 듣게 됐어요. 전 신우는 제 말대로 정신병원 상담하고 입원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빚 독촉하는 사람들에게 돈 갚을 길이 없으니 도망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입원을 결정했다고 했어요. 남은 피해자들만 억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부는 월세 들어 살면서 힘들게 빚 갚고 있다고 들었어요. 전 신우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준 결과죠. 전 신우는 가족들 생각 안 하고 영혼까지 끌어다 다단계에 넣었던 거고요. 전 시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워서 결국 본인들이 일군 모든 걸 잃게 됐어요.
전 남편도 동생이 옆에서 소곤거리니까 확인도 안 하고 이혼했으니 졸지에 돌싱남의 거지남이 되었고요. 이거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책임져주고 오냐오냐 해주는 통에 신우는 다단계라는 위험한 길을 고르는 최악의 선택을 했죠. 잠깐은 좋았겠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결국에는 빚만 잔뜩 지고 사람들에게 쫓기기나 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내 가족이 소중한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럴수록 지켜야 할 성과 예의를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다가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빠져나오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테니까요. 만약 여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저런 꼴을 직접 당했겠죠?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할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에게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불이익과 제재를 받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엄마가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고도 말해주고요. 그래야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을 테니까요. 글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읽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교대 근무하며 야간 근무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깨기 위해 이곳의 사연을 자주 듣고 있답니다. 예전엔 라디오를 들었는데 여기 사연이 더 재밌어서 거의 습관이 되었네요. 저도 아주 파란만장한 결혼과 이혼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다니 한때는 화도 났어요. 그래도 빨리 끊어냈다는 데에 위안을 얻고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께도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간호학과 졸업하고 대학 근처의 정형외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건물 4층을 통으로 써서 그 근방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직원 수도 참 많았어요. 들어가서 거의 2년은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일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연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고요.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였는데요. 거의 부딪힐 일이 없어서 이름도 몰랐고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병원장이 야심차게 전 직원 회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남편이 제 옆에 앉게 되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우리 병원에 계셨다니 몰랐네요. 제가 아까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회식한다고 화장을 좀 해서 그런가요? 쌩얼도 엄청 예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그 이후부터 남편은 병원에서 만나면 농담도 걸고 종종 커피나 간식거리를 갖다 주면서 수다도 떨고 가곤 했어요. 그러다 같이 밖에 나가서 점심도 먹고 꽁냥꽁냥 썸 타는 분위기가 이어졌죠. 딱 해주는 거 보면 다 눈치채잖아요.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런 게 아주 팍팍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외모는 제 이상형과는 딴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대시를 해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었는데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마음을 점점 열게 되더라고요. 직업이 비슷하다 보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환자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위로도 이해도 잘해줬죠. 또 간호사가 아무래도 여초 직업이다 보니 직장 동료 때문에도 힘들거든요. 나 오늘 막내 간호사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 무서워서 뭘 물어보지도 못하겠어. 걔 왜 그래? 우리 자기 힘들게. 다음에 또 그러면 나한테 말해. 내가 바로 찾아가서 혼내줄게. 말뿐이라도 병원 안에 내 편이 있다는 게 힘이 되더라고요.
병원 직원들도 우리 관계를 다 알게 돼서 의도치 않게 공개 연애를 2년을 했네요. 모두들 우리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서로 어떤 결혼 생활을 원하는지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변에 내 친구들 보니까 반반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 우리 지금까지 서로 모은 게 얼마인지 부모님 재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생활비 딱 반반씩 내고 부모님 용돈은 각자 해드리는 거 어때? 그럼 집안일도 반반, 혼수며 집이며 다 반반인 거 알지? 물론이지. 집 대출 이자도 반반씩 딱 내고 가전제품 같은 것도 다 반반씩 나눠서 사자. 난 이거 예전부터 말해놔서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그러려니 하실 거야. 어때? 자기 진짜 합리적인 남자 만난 거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부담 안 주는 남자가 어딨냐? 남편은 결혼 시작 전부터 다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같은 남자 어디서 만날 수 없다며 엄청 깨어있는 척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여자 쪽이 손해볼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집을 구할 때도 각자 예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5천만 원씩 냈고요. 나머지는 다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병원 근처 신축 아파트를 매매했답니다. 명의는 당연히 공동명의로 했죠. 결혼식도 축의금으로 모두 계산했고 신혼여행도 반반 내고 예약해서 갔어요. 근데 돈 쓸 때마다 영수증을 악착같이 모으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좀 쎄하더라고요. 그것도 결혼 생활 중 가장 꿀 떨어진다는 신혼여행에서 말이죠. 부모님하고 가족들 드릴 선물도 각자 사자고 해서 그렇게는 했는데 좀 서운했죠. 아니나 다를까 여행 잘 갔다 와서는 할 말이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여행 기간 동안 모은 영수증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여행 가서 쓴 돈이야. 내가 반씩 나눠서 싹 계산했어. 편하게 오늘 환율로 해서 여기 써진 금액 내 계좌로 보내줘. 근데 자기야, 내가 예쁘다고 해서 산 목걸이랑 선글라스도 반반씩이야? 난 자기가 사라고 해서 선물로 사주는 줄 알았는데. 난 여행 가서 아무것도 안 샀잖아. 나라고 뭐 사고 싶은 거 없었겠어? 그리고 목걸이랑 선글라스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아, 됐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 돈 다 내줄 수는 있어. 그럼 그건 내가 다 내는 걸로 할게. 됐어. 내 물건이니까 그냥 내가 다 낼게. 그럼 됐지? 저딴 소리를 하니까 진짜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연애 때는 쓸데없는 것도 잘만 사다 안겨주고 하더니만 어떻게 결혼하니까 무조건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가 될 수가 있나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제가 다 낸다고 하니까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정이 좀 떨어졌네요. 결국 제가 산 물건들은 그 돈을 다 내는 걸로 했죠. 그렇게 신혼여행에서 쓴 돈을 바로 남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번호로 매달 월급 받으면 생활비랑 대출이자 넣어줘. 매달 남은 돈은 확인해보고 반씩 나누든지 아니면 다음 달로 넘기자. 그것도 나중에 정하면 될 것 같아. 어때? 진짜 합리적이지? 그래, 자기가 이렇게 칼 같은 사람인 줄 몰랐네. 알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잘해볼게. 그렇게 돈을 반반씩 철두철미하게 나누는 사람이니 집안일도 반반씩 딱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엑셀 파일로 쫙 정리한 집안일 목록을 보여주더라고요. 요즘 인터넷에 집안일 반반 목록이 이렇게 있더라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더 적어서 만들어봤어. 혹시 자기가 하려나 하고 기다려봤는데 전혀 생각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마음 넓은 내가 먼저 딱 만들었지. 아, 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지 몰랐네. 떨떠름한 표정으로 남편이 만든 집안일 목록을 살펴봤어요. 얼마나 세분화가 잘 되어 있던지 아주 놀랐네요.
예를 들어보면 빨래가 그냥 빨래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기, 빨래 접기, 옷장에 넣기, 이딴 식으로 분류해놨더라고요. 특별히 자기 먼저 하고 싶은 거 골라. 난 남은 거 할게. 나 같은 남편 진짜 없다. 아유, 고마워라. 아주 눈물나게 고마웠네요. 저는 직업상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방사선사라서 6시면 칼퇴근을 해요. 그래서 저보다 시간 여유도 훨씬 많은 편이고요.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야간 근무 때 집안일을 못하면 아주 난리를 피웠어요. 자기 어제 설거지 안 했더라. 오늘 내가 하는 날이긴 한데 어제 자기가 안 했으니까 오늘 해. 자기야, 나 어제 집에 11시에 들어왔어. 근데 설거지를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나한테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자기가 먹은 그릇은 당연히 자기가 하는 게 맞지. 어제는 내가 요리하는 날이었고 자기가 설거지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내가 자기 먹을 것도 만들어놨잖아. 나 너무 숨 막혀. 진짜 이렇게는 계속 못 살 것 같아. 친구랑 룸메이트를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어. 내가 밤까지 힘들게 일하고 오는 날에는 자기가 좀 해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힘들어? 자기가 힘들다고 하나둘 나한테 넘기면 안 되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집안일 다 하고 있겠네. 나도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 저녁 시간엔 할 일만 딱 하고 좀 쉬고 싶어. 설마 자기보다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나한테 집안일 다 하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 사정을 좀 봐주면서 유도리 있게 하자는 거지. 난 자기가 힘들 때 더 할 수 있어.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아니야? 근데 무슨 군인이나 룸메이트보다 못한 사이 같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 자기가 이렇게 나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규칙까지 딱 만들어 놓은 거야. 나한테 슬슬 떠넘길까봐 나중에 딴 말 못하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 알지? 힘들어도 그냥 반반씩 하는 거 지켜줬으면 해. 아, 그래. 당신 마음 잘 알았어. 앞으로 어떻게 반만 딱 하는지 제대로 보여줄게. 매몰찬 남편의 태도에 얼마나 서운한지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언젠가 이런 시의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대단한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말없이 해주는 설거지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그런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구절이었는데 이렇게 남편이랑 설거지 하나로 피 터지게 싸울 줄은 몰랐네요. 결국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남편이랑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답니다. 요리를 해도 딱 제 몫만 해서 먹었고요. 빨래도 제 것만 골라서 빨고 정리했어요. 하루는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퇴근길에 딱 1인분만 사와서 먹고 있었어요. 남편도 감자탕을 좋아하는데 냄새를 맡고는 얼굴이 환해져서 들어오더군요. 근데 자기 몫이 없는 걸 보자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 줄은 몰랐네. 먹는 거로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반반 결혼을 전혀 다르게 이해한 것 같은데 일단 두고 볼게.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내가 생각하는 반반은 이런 거야.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지. 아침에 국에 반찬 딱 차려주면 맛있게 먹고 설거지만 하는 게 무슨 반반인가요? 설거지하는 게 어렵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국 끓이는 게 어렵나요? 자기는 세탁기랑 건조기만 띡 돌리고 제가 다 개야 하는데 그게 반반인가요? 누구 한 명 양보하지 않으니 이렇게 찬바람 날리는 결혼 생활이 이어졌답니다. 야간 근무하고 집에 온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혼자 야식까지 신나 시켜 먹고는 설거지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아침에 사용한 물컵 한 개만 싱크대에 덩그러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지금 결혼 생활의 현수소 같다고나 할까요? 현타가 딱 찾아오더라고요. 저 인간은 컵 한 개를 설거지해줄 만큼 날 위해주지도 아껴주지도 않는구나. 그런 진실이 눈앞에 확 보였어요. 연애 때는 그렇게 잘 챙겨주고 다정했던 남편인데 너무 매정하게 변해버려서 혼란스럽고 슬프기까지 했답니다.
남편이 변한 건지 원래 이런 인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속은 기분이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는데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한 걸 보면 당연히 네 엄마니까 네가 준비하라고 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같이 뭐 하자고 얘기조차 안 꺼냈습니다. 혼자서 엄마 드리려고 케이크 주문 제작해놓고 용돈 봉투도 준비하고 엄마가 한번 드시고 싶다던 오마카세도 예약했어요. 당일 어디 가는지 말 안 하고 남편을 식당으로 데려갔죠. 사이 안 좋다고 남편이랑 같이 안 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와, 여기 엄청 비싼 오마카세 아니야? 1인당 20만 원? 자기 오늘 통 크게 쏘는 거야? 아휴, 뭘 이렇게 비싼 데를 가.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엄마 생일이 뭐 대단한 날이라고. 이렇게 부담 주기 싫어. 다른 데 가. 아, 엄마. 오늘 같은 날 비싼 거 드셔야죠. 돈 걱정 말고 들어가요. 엄마 딸 돈 열심히 벌고 있잖아요. 그래 여보, 오늘 우리 사위랑 딸 덕 좀 보자고. 우리도 그 유명하다는 오마카세 먹어보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해서 다행이었죠. 남편은 엄청 신기해하면서 잘 먹더라고요. 부모님도 디저트까지 맛있게 잘 드셔주셨어요. 미리 준비한 케이크를 드리니 너무 예쁘다면서 엄마가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용돈 봉투도 함께 드리니 아버지도 엄지척을 하시면서 좋아하셨고요. 남편은 뭔 생각을 하는지 입을 해 벌리고 보고만 있었고요. 식사를 마무리하고 계산할 때 남편한테 말했어요. 내가 지금 계산할 테니까 반은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줘. 그러자 남편이 아주 보레된 듯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왜? 왜 내가 반을 내? 장모님 생신이니까 당연히 네가 내는 거지. 그리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비싼 데를 와놓고 뭐? 이렇게 무턱대고 나한테 반을 내라 한다고? 부모님 들으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 다 반반하자고 해서 물어본 거잖아. 시부모님 생신 때도 내가 절반 내면 되잖아. 난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이런 거 사드린 적 없어. 집 밖으로 삼겹살도 안 먹으러 간다고. 우린 그냥 집에서 차려 먹어. 근데 오마카세라니 진짜. 아, 자기 너무 과소비가 심한 거 아니야? 그때 밖에 계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우리 뒤를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화장실에 다녀오신 것 같았어요.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개졌죠. 너무 열받아서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해. 결국 부모님과 제 비용만 계산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아주 침까지 튀기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 어딘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끌고 온 거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20만 원을 내라고? 그러긴 혼자 제일 잘 먹던데. 만약 당신 부모님 생신 때 어디 가면 내가 먹은 건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마. 그렇게 말하고 휙 나가버리자 남편이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부모님 옆에 서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부모님이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계속 제 눈치를 보시는데 더 짜증이 났어요. 결국 남편이 자기 몫을 계산하고 거칠게 문을 팍 열고 나오더라고요. 차마 부모님 앞에서 화는 못 내니까 아주 그냥 썩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 역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도저히 웃는 얼굴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부모님을 집에 데려다 드렸어요. 집에 오는 내내 얼마나 구시렁대던지 진짜 남편 입을 틀어막고 싶었죠.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 당연히 앞에 나온 음식을 남기면 안 되니까 먹은 거지. 근데 나한테 다짜고짜 20만 원을 내라니 진짜 이건 아니지 않아? 우리 부모님 앞에서 태도가 그게 뭐야? 우리 눈치 보시느라 생신날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나 진짜 속상해. 내가 다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이런 날 기분 좋게 반 내줄 순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 억지로 그런 비싼 데 끌고 가서 돈 내게 한 게 잘한 건지 아닌지.
그리고 각자 부모님만 알아서 챙기기로 해놓고 왜 자꾸 규칙을 어겨? 자기 이럴 때마다 나 진짜 짜증난다고. 나야말로 이런 결혼 생활 답답하고 넌더리가 나. 이런 게 반반 결혼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절대 결혼 안 했어. 완전히 속은 기분이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낭비 심하게 하는 여잔 줄 알았으면 나도 너랑 결혼 안 했다고. 그걸 시작으로 며칠을 아주 박 터지게 싸웠어요.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퇴근했는데도 밖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들어간 적도 많아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건지 아님 내 결혼만 망한 건지 이런 고민 어디에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듯 끙끙댔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에서도 힘든 일이 이어져서 더 지쳐갔어요. 가장 고참 간호사랑 말다툼을 했는데 그 후로 그 간호사가 못살게 굴었거든요. 케어가 힘든 환자를 일부러 맡기거나 힘든 스케줄만 골라서 일하게 하는 둥 너무 서럽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한참 선배라서 감히 대들지도 못했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가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몇몇 간호사들 사이에 태움 문화라고 감정적으로 진짜 힘들게 하거든요. 신입 간호사 시절에는 이것 때문에 한 달 중 20일은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경력이 쌓이면서 좀 나아졌나 했더니 이 나이에 다시 괴롭힘 당할 줄은 몰랐네요. 요즘 병원에서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수간호사랑 사이 안 좋은 거 자기도 알지? 다른 애들까지 다 선동해서 나랑 말도 못하게 하더라. 나 이번 달에 주말마다 출근하는 거 알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병원에서 엄청 힘들어. 그 정도도 못 견디면 되겠어? 수간호사랑 얼른 풀어. 계속 일해봤자 당신만 손해야. 풀긴 뭘 풀어. 이미 미안하다고 말도 해보고 선물도 줘보고 나도 할 만큼 했어. 근데도 나만 계속 못 살게 군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기라도 하라는 거야? 아니, 솔직히 수간호사 사람 좋아 보이던데 당신이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해? 당신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이참에 한번 당신 태도를 반성해봐. 나한테 하는 것만 봐도 암튼 보통은 아니지. 같은 데서 일하니까 분위기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 저딴 소리나 해대는 남편이 밉기만 했어요. 그리고 설사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쳐요. 그래도 남편이면 편들어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부부고 가족 아닌가요? 지금 아내가 일방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데 남편이 말로라도 좀 위로를 해줬으면 덜 서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거의 6개월을 버텼답니다. 그 사이에 밥도 잘 안 넘어갈 정도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살이 엄청 빠졌어요. 남편은 제가 마르든지 말든지 여전히 자기 먹을 것만 사와서 혼자 처먹더군요. 결국 견디다 못해 그 병원을 관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계획을 남편한테 말했더니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이 애야? 그런 일로 병원을 관두게? 관두면 또 언제 다른 병원 찾을 건데. 빨리 이직을 해도 한두 달은 걸릴 거 아니야. 이참에 6개월 정도 쉬면서 천천히 좋은 데로 찾아볼게. 나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 그리고 당신도 맨날 입만 열면 이렇게 바쁜데 언제 아기 갖냐고 그랬잖아. 여기서 지금 아기 얘기가 왜 나와? 아기는 여유가 돼야 키우는 거지 뭐 거저 키워? 당신이 6개월 쉬면 그동안 생활비며 이자며 다 어떡할 건데? 설마 나한테 다 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역시나 그놈의 돈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다 생각해둔 게 있었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달이 내야 하는 생활비랑 이자는 꼭 줄 거니까. 당신이야말로 내가 집에 있는다고 집안일 더 시킬 생각이나 하지 마. 내 걱정은 말고 당신이나 확실히 해. 그것만 잘 지킨다면야 당신이 이직하는 건 반대하지 않을게. 그래도 명심해. 난 외벌이 가장 될 생각은 전혀 없어. 다음 직장 빨리 새로 구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피해줄 생각은 절대 하지 마.
남편이란 인간이 피해라도 입을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산하는 꼬락선이라니. 진짜 오만정이 떨어졌답니다. 힘드니까 그만두라든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든지 그런 소리는 못 해줄 망정 말이에요. 지긋지긋했던 병원을 그만두니까 점점 안정이 되고 몸도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남편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돈은 아주 제 날짜에 다 보내줬거든요. 그래도 자기는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노니까 아주 배알이 꼬였나 보더라고요. 집에서 쉰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슬슬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새로운데 알아보고 있는 거 맞아? 맨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퍼져 살면 안 돼.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이라도 하든가. 나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돼서 당신보다 일찍 일어나는데 뭔 소리야. 나름대로 생산적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빈둥대면서 지내지 말고 생산적으로 살아. 집에 있으니까 청소 좀 하든지 화분을 정리하든지. 아니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위해서 특별 요리를 준비해보겠다는 생각은 안 해? 어디 보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가 빨래 건조기 돌리는 것까지 하네. 그리고 안방 화장실 청소하면 되고. 밥은 나 혼자 해 먹으면 되니까. 그래, 설거지는 내가 그냥 다 할게. 됐지? 참나. 당신 혼자 먹는데 당연히 당신이 설거지를 해야지. 그리고 집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좀 더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잖아. 당신 왜 그렇게 점점 야박하게 굴어? 무슨 소리야. 오늘 당신이 저녁 설거지 하는 날이잖아. 내가 특별히 다 한다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산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뜬금없이 서운하대? 그리고 왜 갑자기 나한테 밥을 해달라는 거야? 자기가 그런 소리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자기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선수를 치자 남편이 차마 더는 말을 못하고 입술만 들썩이더군요. 그러다가 휙 째려보고는 출근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고소하다 싶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더 지났을까요? 시모의 생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할 건 아무것도 없으니 상관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생신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날 시모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논다면서 어쩜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어. 이번 주 주말에 뭐 어떡할 거니? 네? 이번 주에 왜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머 얘, 민망하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니? 내가 전화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준비하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 후에 내 생일인 거 창진이가 말 안 해? 며느리인 네가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줄 건지 아니면 나가서 먹을 건지 알려줘야지. 아, 곧 어머니 생신인 거 당연히 알죠. 그건 창진 씨가 다 준비한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준비가 돼가는지 모르겠네요. 서프라이즈로 어머님 놀라게 하려고 그러나 봐요. 어머, 그래? 한 번도 지 엄마 생일 챙기지도 않더니 결혼하고 나서 효자 됐나 보네. 알았다. 그럼 창진이한테 물어보마. 남편은 곧 자기 엄마 생신인 줄도 모를걸요. 시모의 전화를 받았는지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서 씩씩 숨을 쉬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내가 생신 준비한다고 그랬어? 왜 그런 말을 해서 엄마 기대하게 만들어? 어머님이 나한테 뭘 준비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 당신 어머니니까 당연히 당신이 준비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당신은 며느리가 돼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더군다나 나는 매일 일하고 당신은 지금 놀고 있잖아. 그럼 한가한 사람이 좀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우리 엄마 생신 때 꽃 한 송이도 안 사드렸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생신이며 효도는 각자 알아서 챙겨드리자며.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며느리랑 사위가 같아? 며느리는 며느리만의 도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뭐라도 준비를 해야지. 그래, 식당은 내가 다 결제할게. 대신 당신은
장모님께 드렸던 그런 케이크 하나 준비해줘. 그거 예뻐서 우리 엄마도 좋아하시겠더라. 며느리랑 사이가 왜 달라? 그렇게 반반 좋아하면서 갑자기 왜 꼰대 아저씨 같은 말을 하실까? 그 케이크가 그렇게 예뻤으면 당신이 주문해서 드려. 난 당신이 말한 반반 결혼, 각자 효도 꼭 지킬 거니까. 남편은 반박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여태껏 자기가 벌여놓은 일이 있고 한 말들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준비하든지 말든지 신경 전혀 안 썼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토요일이 다가왔답니다. 남편은 그날까지 삐져서는 말도 별로 안 하다가 저녁쯤 시댁에 가자고 하더군요. 뭘 어떻게 하려나 한번 지켜보려고 군말 없이 따라갔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데리고 간 곳은 그 동네의 돼지갈비집이었죠. 그 앞에 딱 멈추니까 시모가 실망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아, 난 여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이 동네에서 제일 맛집이잖아요. 그죠? 결혼하고서도 여기 갈비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오늘 엄마 생신이니까 내가 팍팍 쏠게요. 들어가서 배 터지게 먹자고요. 남편은 자기도 민망한지 괜히 큰 소리를 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고는 돼지갈비 4인분을 시키고 혼자 며칠은 굶은 것처럼 우걱우걱 먹더라고요. 케이크며 선물 같은 건 당연히 없었죠. 남편이랑 제가 빈손인 걸 확인한 시모는 실망한 표정으로 깨작거리기만 했고요. 고기를 흡입하는 남편을 두고 저는 계산하기 좋도록 냉면 하나 시켜서 먹었어요. 아니, 새아가, 너는 왜 고기를 안 먹니? 좀 먹어라. 돼지고기 싫어하냐? 아, 전 냉면만 먹으면 돼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아, 괜찮아. 분위기 괜히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좀 먹어. 오늘은 내가 다 계산할 거야. 아, 얼른.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니? 너희 싸웠어? 아니요, 싸우긴요. 저희 서로 배려하며 각자 할 일 딱딱 하면서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전 속이 안 좋아서 고기를 잘 못 먹겠네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드세요. 근데 너 친정에도 이러니? 그래도 시어머니 생일인데 어떻게 작은 케이크 하나도 안 들고 올 수가 있어? 아, 그러게. 아무것도 없네요. 창신 씨가 다 준비한다고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늘 와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님 생신인데 어떻게 케이크도 안 사왔어? 아버님이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선수를 치니까 시모가 차마 아들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남편도 괜히 저만 흘겨보는데 어이가 없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냉면만 깔끔하게 딱 먹었죠. 그리고 남편이 계산하길래 옆에 가서 냉면 값을 줬어요. 아, 됐어. 내가 낸다고 몇 번을 말해. 나가 있어. 내가 낼 테니까. 아니야, 됐어. 이값 8,000원 내고 나중에 무슨 생색을 내려고 그래? 그냥 내가 낼게. 여기요. 이 냉면값만 계산해 주세요. 시모의 생신날은 그렇게 초라하게 끝이 났죠. 나중에 남편이 시모한테 따로 용돈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 달에 드디어 이직에 성공했답니다. 근데 병원이 다른 도시에 있어서 출퇴근하려면 왕복 5시간은 걸렸어요. 하지만 수간호사로 가는 거였고 연봉도 훨씬 높았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그 사실을 말하자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이 동네 근처 병원을 찾았어야지. 다른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으면 어떡해? 어떻게 출퇴근을 하려고? 그냥 여기 근처로 다시 알아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기회야. 연봉이 거의 2배가 됐고 수간호사로 직급도 높아진다니까. 진짜 미안한데 우선은 내가 그쪽에다가 작은 원룸 얻어서 지내보면 어떨까? 미안하니까 생활비도 10만 원씩 더 낼게. 진짜? 생활비 더 낸다고? 뭐, 연봉이 2배라니까 좀 아깝긴 하네. 자기랑 떨어져서 지내는 건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지. 그 병원이 별로라 금방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한번 해봐. 내가 응원할게.
자기가 이렇게 이해해주다니 진짜 고마워. 내가 토요일마다 꼭 올라올게. 힘든 시기지만 조금만 고생하면 돈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우리 힘내자. 생활비도 더 내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역시나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병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근처에 저만의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일을 하니까 한 달은 정신없이 흘러가더라고요. 원룸에서는 그냥 잠만 자고 토요일에는 집으로 가 남편과 시간을 보냈죠. 일요일 저녁에는 다시 원룸으로 와서 출근 준비를 했고요. 그런 생활이 2달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병원 일에도 적응이 많이 됐어요. 다행히도 새 병원은 전에 다니던 데보다 더 자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였어요. 더군다나 수간호사로 간 거였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전에 다니던 곳처럼 한 사람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짓에 넌더리가 났거든요. 알 거 다 아는 다 큰 성인들이 무슨 고등학생 일진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좋아해주고 점점 따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병원에서 인정받으니 일도 더욱 즐겁고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답니다. 일이 안정되었으니 이제는 인생도 제대로 돌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안한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당직 설 일이 생겼어. 다음 주에 내가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괜찮아? 그래? 그럼 괜찮지. 주말까지 일하느라 자기가 더 힘들겠다. 나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다음 주에 봐. 이해해줘서 고마워.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자기뿐이네. 집에 별일은 없지? 그럼. 그냥 퇴근하고 와서 잠만 자는데 뭔 일이 있어. 자기가 없어서 너무 심심하고 외롭다. 다음 주에 봐. 아마도 눈치가 빠른 분이시라면 이 다음 일을 이미 알아채셨을 거예요. 맞아요. 토요일 아침에 몰래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이닥쳤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침 거실에 서 있던 상간녀와 딱 마주쳤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갔죠. 그러고는 바로 상간녀의 목덜미를 휘어잡고 머리채를 마구 뜯기 시작했어요. 상간녀가 비명을 질러대며 놓으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너 여기에 왜 있어? 왜 있냐고. 너 병원 접수 데스크 일하러 처음 왔을 때 내가 옆에서 도와줬잖아. 하도 어리버리해서 잘릴 뻔한 거 도와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누가 들으면 아주 엄청 도와준 줄 알겠네. 야, 이거 놓고 말해. 머리 다 뽑혀. 놓고 말하라고. 남의 남편이랑 남의 집에서 아주 신혼집 차렸지. 신혼부부 놀이하니까 좋냐? 나이도 어린 게 유부남이랑 뭐 하는 짓이야? 오빠는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이상 살기 싫대. 맨날 불만만 늘어놓고 이기적이라고 너무 진저리가 난대. 이제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고 그랬어. 아, 그러셔? 아주 천년의 사랑 납셨네. 언제부터 만났어?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자마자 만났어? 내가 고작 2달 만나고 그쪽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겠어? 우리 만난 지 거의 1년 넘었어. 그쪽 병원에서 나가기 전부터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고 그만 우리 사이에서 빠져줘. 오빠는 그쪽이 아니라 날 사랑한다니까? 그래, 말해줘서 아주 고맙다. 너네 오빠랑 천년만년 행복해라. 상간녀가 제 반응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밖에서 뭘 사왔는지 봉지 하나 덜렁 들고 남편 놈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버렸죠. 그 와중에도 상황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눈알을 굴려서 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상간녀와 저를 번갈아 바쁘게 보면서요. 바로 다가가서 남편의 뺨을 수차례 갈겨버렸어요. 남편의 몸이 돌아가다 못해 바닥으로 철퍼덕 쓰러졌죠. 그제야 남편 놈은 얼른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비비면서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거 다 오해야. 아니,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당신이 옆에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허전하더라고. 근데 제가 자꾸 꼬리를 쳐서 내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 뭐?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만난 지가 1년인데 내가 꼬리를 쳤다고? 오빠가 회식 때 나 먼저 꼬셨잖아. 저 여자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며. 지금 사랑하는 건 나밖에 없다며.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너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돼? 조용히 입 닫고 있어. 남편이 살벌하게 상간녀를 노려보자 겁먹은 강아지 새끼처럼 조용해지더라고요. 외로워서 넘어가? 이 파렴치 아닌가 나. 너는 내가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소송이나 준비해. 나는 합의 이혼 이런 거 할 생각 전혀 없어. 무조건 네 주머니에서 어마어마한 돈 끄집어낼 거야. 거기다 당연히 나한테 위자료도 주고 재산 분할도 해야겠지? 여보, 이혼이라니. 난 절대 이혼 못해. 내가 당신한테 상처 준 거는 어떻게든 벌 받을게. 얌전히 대가 치르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그렇게 좋아하는 반반 나누기 이번에는 못할 것 같은데 어쩌니? 아무래도 내가 네 돈을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네가 싸질러 놓은 똥 네가 처리하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는 말고 우리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만 말하고 유유히 그 집구석에서 나왔답니다. 문 뒤에서 남편 놈이 악쓰는 소리와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이직하기 전부터 남편 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뜩이나 수간호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상황이었는데 동료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이 말 해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그 데스크에 민지 씨 있잖아. 자기 남편이랑 밖에서 같이 커피 마시는 거 몇 번 봤거든? 아휴, 말하는 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뭔데요? 둘이서 커피 마신 게 다예요? 알고 있는 거 다 말해줘요, 언니. 그럴 수 있다고 넘기려고 했는데 어젠 글쎄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 내가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하는 거야. 이 말을 듣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면서도 수치스럽더라고요. 얼마나 나를 우습게 봤으면 다른 직원들이 보는데 팔짱을 끼고 시시덕거렸을까? 그것도 공개연이나 다름없이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해놓고. 사실을 알고 나니 눈에서 불꽃이 튀더라고요. 그때부터 두 연놈을 지켜보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남편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상간녀는 데스크 직원 맞더라고요. 일을 도와줄 때 들었던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남편 놈이 잘 때 핸드폰도 봤는데 다 삭제한 건지 증거될 만한 건 찾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한참 후에 나오는데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화장실을 뒤져봤더니 역시나 수건들 뒤쪽에 세컨폰을 숨겨놨더라고요. 못 찾을 거라 생각했는지 비밀번호도 안 걸어두었고요. 그 덕분에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둘이 아주 딱 달라붙어서 찍은 사진이 넘쳐나더군요.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상간녀와는 풀빌라며 호텔이며 비싼 데는 다 다녔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반반씩 하자 노래하며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아까워하던 인간이요. 심지어 상간녀 생일엔 명품 지갑까지 사다 바쳤더라고요. 제 생일에는 어땠냐고요? 당연히 케이크 하나 안 사왔죠.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호텔 망고빙수 사줘서 너무 고마워. 나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우리 애기한테 그 정도도 못 사줘? 애기 친구들이 자랑하면 오빠한테 또 말해. 오빠가 애기 원하는 거 다 사줄 테니까 걱정 마. 너랑 먼저 만났어야 했는데 어쩌다 운명의 장난처럼 결혼한 다음에야 만난 걸까? 진짜 하늘이 원망스럽다. 오빠, 난 기다릴 수 있어. 우리 사랑만 흔들리지 않으면 다 이겨낼 거야. 그 아줌마 빨리 병원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 내가 수간호사한테 오늘도 이간질 좀 했거든?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될 텐데. 전에 병원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상간녀의 이간질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얼굴을 하고선 수간호사와 저를 이간질했던 거예요. 진짜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상간녀 머리채 잡으러 달려갈 뻔했네요. 하지만 더 큰 복수를 위해 우선 참을인자를 가슴에 새기면서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 후 일부러 다른 도시로만 병원을 알아봤고 좋은 조건으로 이직한 거예요. 그리고 제 명의로 소형 아파트도 매입했고요. 대출을 좀 받았지만 이혼하면 목돈이 들어올 거니까 상관없었죠. 그렇게 계획대로 주말 부부가 되어 남편에게 판을 깔아줬고 토요일마다 집에 와서 달라진 게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제가 평일 동안 집에 없으니 당연히 상간녀가 이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겠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상간녀도 자기 존재를 너무 티내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굳이 흔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살펴보면 가관이었어요. 화장실 구석에 고무줄을 놓고 간다든지 서랍장에 옷을 흐트려 놓는다든지 정리해둔 주방도구 위치를 바꿔놓는다든지 일부러 그딴 짓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뒀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 집에 못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들이닥친 거죠. 역시나 예상대로 상간녀가 딱 있었고요. 마지막 증거를 위해 녹음기를 켜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상간녀가 머리채를 잡힌 채 남편놈이랑 바람 피운 얘기를 술술 늘어놓은 덕분에 고스란히 저한테 유리한 증거로 남길 수 있었네요. 그렇게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답니다. 물론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끝내줄 수는 없겠죠. 앙큼하게 저의 직장 생활을 엉망으로 만든 게 바로 그 상간녀니까 말이죠. 큼직한 전지를 사서 두 연놈을 찍은 사진을 다 붙이고 둘이 바람 피웠다는 내용을 대문짝만하게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놨답니다. 어디에 붙였기는요? 제 전 직장이자 두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 문 앞이죠. 당연히 남편놈이 전화를 해서 난리를 피웠죠.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내가 잘못을 했어도 직장에다가 이런 짓을 해? 지금 병원 난리 났다고. 게다가 민지는 임시직이어서 오늘 바로 잘렸어. 난 병원장이 지금 권고사직 말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남의 밥줄까지 끊으면 어떡해? 쫄쫄 굶고 살라는 거야? 나야말로 너 같은 쫌생이 쪼다 만나서 인생 말아먹을 뻔했어. 나한텐 조각 케이크 하나 안 사준 주제에 걔한텐 아주 별것 다 사줬더라. 꼴에 신혼여행 때도 안 간 풀빌라까지 갔던데. 이참에 둘이 행복하게 사셔. 아, 걔한텐 반반 노래 좀 하지 마라. 당장 도망간다. 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바람 피운 건 잘못했다 쳐. 그렇다고 남의 직장에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와서 떼. 내가 왜? 그거 내가 붙인 거니까 그대로 놔둬. 내 허락 없이 떼기만 해봐. 기물파손죄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이 파렴치한 인간아. 바람 피운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네 잘못들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돈으로 갚게 될 거야, 이 못된 인간아.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전 남편 놈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랑 1분 1초도 더는 엮이기 싫었거든요. 소송이 시작되고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져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자고 다짐했거든요. 어차피 그 인간이 유책 배우자니까 당연히 승소할 거였으니까요. 상간녀 손해배상에서도 승소했고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 받았네요. 그래도 아직 20대인 상간녀 입장에선 꽤 큰 돈이고 상간녀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기록을 남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변호사 말로는 남편놈이 이미 그 여자랑 헤어졌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더군요. 일하던 병원에서 잘리고 근처 병원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재취직이 어렵다네요. 그래서 남편놈이 오랫동안 백수로 지내니까 여자가 도망갔다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금세 마음이 바뀐 게 참 웃겼어요.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라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랬는데 말이죠. 9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했어요. 남편놈한테 위자료 2,000만 원 받았고 같이 살던 집은 팔아서 절반은 챙겼죠.
받은 돈으로 지금 사는 아파트 대출 거의 대부분을 갚았네요. 지금은 혼자만의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전 남편 놈은 아직도 백수인 채 집도 절도 없어서 결국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 인간이 생활비 달라고 닥달하고 뭐든 반반씩 하자고 말할 때마다 서러웠는데요. 지금은 혼자 충분히 벌면서 재테크도 많이 하고 원하는 것 다 사 먹고 예쁜 옷도 걱정 없이 사니까 너무 여유롭고 좋아요. 그 인간이랑 살 때는 왜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 마시기도 힘들었는지 참. 이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요.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